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 이론 강의하는 강사 조수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기출문제를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시간에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 전략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기본서는 다들 다독하고 계시죠? 뭐 기본으로 5회독은 기본이고요. 저는 이제 한 10회독까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인강 플러스 같이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 정리한 것들, 이제 저랑 같이 풀어보셨던 내용들 같이 보시고 저와 같이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단원별 문제 풀이하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신 거는 다시 또 기본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기본서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기본서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강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작년 문제입니다. 2024년 제47회 손해사정 이론 기출문제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대재해적 손실이 보험 대상 리스크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보기가 확률적 동질성이 없다. 두 번째, 확률적 독립성이 없다. 세 번째, 목적물의 수가 많지 않다. 네 번째, 개별 손실 규모가 크다. 제가 손해사정 이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라 그랬어요? 문제와 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고 했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대재해적 손실. 이 손실이 보험 대상 리스크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죠. 확률적 독립성이 없다. 왜냐? 보험 가능한 리스크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확률적 독립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별 사고가 독립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이 대재해적 손실은 어때요? 대재해적 손실은 하나의 사건이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여 개별 사건 간 독립성이 결여된다. 보험은 다수의 독립적인 사고를 하나의 위험 집단이 묶어서 손실을 분산하는 원리로 운영된다. 대재해, 예를 들어 지진이나 대형 홍수 등의 경우 피해가 특정 지역 전체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위험이 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은 일반 보험 상품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재보험, 정부 지원 프로그램, 특별기금 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재해적 손실은 왜 되지 않는다? 확률적 독립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일수에 한도가 있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어요. 가장 타당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보기를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타당해. 이것도 타당해. 이것도 타당해. 하지만 다 문제가 뭐예요? 가장 타당한 것이에요. 가장 타당한 것. 그래서 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역선택 감소, 2번 초과보험 방지, 3번 소득 재분배 효과, 4번 도덕적 위태 감소. 다 그럴듯해요. 그렇죠? 다 그럴듯해. 그런데도 가장 타당한 것은 뭐냐? 4번 도덕적 위태의 감소다. 왜냐?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구직활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겠죠. 한도 끝도 없이 이 구직급여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구직급여가 무제한으로 지급된다면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간 실업 형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설정하여 실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며 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손해사정 이론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죠? 범위 자체가 광범위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차 평균 몇 점 넘으면 돼요? 60점 넘으면 돼요. 평균. 꽈락 40점. 그렇죠? 40점 꽈락. 그러면 몇 문제예요? 24개 이상만 맞으면 돼요. 총 몇 문제 중에? 40문제 중에. 그렇죠? 이 산업재해 보상보장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이런 것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기출문제라든가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알아두셔야 된다.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장래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그랬어요. 장래에 대해서. 1번 계약의 해제,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지, 4번 계약의 무효 그랬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 뭐예요? 계약의 해지죠. 계약의 해지. 그렇죠? 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이 장래에 대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소급효가 없죠. 그렇죠? 계약의 해제, 계약 체결 시점부터 무효화하는 것에서 소급효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다. 반면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취소와 무효도 뭐예요? 소급효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해지.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청구 기준, 클레임 메이드 베이시스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 자, 첫 번째, 손해에 대한 청구 기간을 제한한다. 2번, 보험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고가 대상이다. 3번, 보험 기간 내에 청구가 있어야 한다. 4번, 보험 담보의 모호성 내지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가 뭐예요?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 자, 정답은 뭔가요? 2번이죠. 2번. 자, 보험 계약 이후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단이 붙어야 돼요. 단 보험 기간이 끝난 후 청구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청구 기준 자체는 보험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기간 내에 청구된 사고만 보상하며 보험 기간이 끝난 후 청구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점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장 범위에 있어야 하며 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청구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 담보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 발생 기준, occurrence는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하기에 사고 발생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occurrence는 뭐예요?
이 보험 기간 안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아무 때나 보험 청구를 해도 되죠. 그렇죠? 이 손해가 보험 기간 안에만 들어있으면 돼. 근데 청구 기준은 뭐예요? 사고 청구를 이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의 시간이 지나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지급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 청구 기준 보험은 사고 발생과 청구 시점이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용이하고 보험료 산정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발생 기준은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기만 하면 청구 시점이 언제든 보상 가능하다. 즉 사고 발생 시점만 중요하고 청구 시점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이 왜 2번이 되냐? 보험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고가 대상이긴 해요. 하더라도 보험기간이 그러니까 보험기간 안에 청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덧붙여서. 그래서 이 말 자체도 맞지만 그리고 또 뒤에 단 뭐 청구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지 사고 청구가 보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보험 사고가 대상이다라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 청구 자체도 보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그 사고가 보험 사고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중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가장 깊은 것은 그랬어요.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자, 첫 번째 부합계약, 두 번째 조건부 계약, 세 번째 불효식 낙성계약, 네 번째 인적계약 그랬습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뭐과 관계가 깊어요? 부합계약이죠. 부합계약. adhesion contract 해가지고 계약의 내용이 한쪽 당사자, 즉 보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정해지니까 다른 당사자인 계약자는 이를 그대로 수락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험약관은 보험사가 미리 정한 표준 계약이므로 계약자, 더불어 피보험자는 약관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면 누구한테 불리하게 한다?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계약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원칙이다. 더불어서 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다른 원칙들을 적용하고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라고 했죠. 추가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 관계 깊은 건 뭐? 부합계약. 자, 6번입니다. 다음 보험의 특성 중 타보험 조항과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랬어요. 타보험 조항. 첫 번째, 손실의 집단화. 두 번째,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세 번째, 리스크 분산. 네 번째, 리스크 전가. 그랬습니다. 타보험 조항과 관계가 깊은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타보험 조항이란 other insurance clause란 동일한 목적물이나 손해에 대해 2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된 경우 어떤 걸 정하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방식과 비율을 규정하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험금 지급 방식과 비율을 왜 규정해요? 실손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실손 보상하려고. 이득 금지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로써 초과 보상을 방지하고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장 관계가 깊은 건 뭐예요?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왜냐? 다시 한번 보면 타보험 조항은 뭐다?
보험금 지급 방식과 비율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그렇죠?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2번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풀이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그 강의 사이트에 우리 47회 그 기출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일단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먼저 풀어보시고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는데 내가 준비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보고 그러고 저와 같이 풀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조건부 계약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이 조건부 계약과 보면 급부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부 반대급부. 자, 첫 번째 보험 약관의 설명 의무. 두 번째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세 번째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네 번째 손해 방지 의무. 자, 제가 손해사정 이론 처음에 기본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당연한 말이죠. 이 보기 4번 안에 답이 있겠지. 근데 이 답안을 보기를 읽다 보면 이 희미하게 뉘앙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 설명도 있지만 자, 설명 의무. 약관의 설명 의무.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에게 주어지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통지 의무라든가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때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때 줄지 말지 감액해서 줄지 이거에 대한 결정 요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이 조건부 계약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조건부 계약, 컨디셔널 컨트랙트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보험사가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험 계약은 이로써 조건부 계약의 특성을 가진다. 첫 번째 보험 약관의 설명 의무는 보험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설명해야 하는 의무다. 2번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보험금 지급이 이 지급 자체가 위험의 변경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보험금 지급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이 보험금 지급이 보험사고 여부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손해방지 의무는 만약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건부 계약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설명 의무는 조건부 계약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선택 감소 효과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랬어요. 역선택 감소 효과. 첫 번째 경험료율. 보기 2번 공동보험. 3번 고지의무. 4번 보험자 대위. 자, 설명 보기 전에 이거는 완전히 점수 주려고 낸 문제죠. 답은 뭘까요? 답은 3번 고지의무죠. 자, 역선택 adverse selection이란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자신의 건강 상태, 직업, 과거 병력 등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의무를 통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뭐예요? 점수 주려고 내준 문제예요.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9번입니다. 사고 발생에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성 보상에서 제외되는 손실 excluded losses가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연성이 결여됐다는 말 자체는 뭐예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필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소모 및 마모, 2번 고유 성질로 인한 손해, 3번 운송 물품에 생긴 흠집, 4번 자연 발화. 이런 문제 또한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죠. 그렇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이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연 발화 자체도 이 자연 발화를 보상해서 이 보험 사고로 보상하기에는 너무 뜬금없죠. 그렇죠? 소모 및 마모, 고유 성질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런 거를 보험으로 담보를 한다?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운송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 즉 충격,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흠집이 단순한 마모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기본서를 어느 정도 다독하시고 저와 같이 단원별 문제 풀어보신 후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이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 예전만큼 막막한 감은 없으실 겁니다. 이 손해사정 이론이 광범위하니까 어렵다라고 해요. 광범위하니까.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보고 이 보기를 보면 뭔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감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그 감이에요. 자, 10번. 다음 중 위태, 해저드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 어두운 계단, 두 번째 노후화된 전선, 세 번째 소각장내 인화물질 보관, 네 번째 환경오염.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위태, 해저드라는 이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 보기들은 뭐예요? 이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상황들. 주어진 상황들. 얼마나 위험 요소에 놓여져 있는지. 그렇죠? 이 상황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먼 것은 그랬어요. 가장 먼 것은.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4번이죠. 환경오염. 자, 위태란, 해저드란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을 말한다. 위태는 뭐가 있었어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심리적 위태 등으로 나뉘며 보험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위태는 사고 발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소여야 하며 이 환경오염 자체는 물론 그러니까 이 내용 보시죠. 특정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위태와 가장 거리가 먼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기본서에도 이 어떤 용어에 대해서 영어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영어 자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기 자체가 아예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 자체도.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면 이 문제는 한글이야. 보기는 다 샬라샬라 영어야. 뭔지는 알겠어. 근데 그거에 대한 영어로 된 표현을 모른다라고 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자, 11번. 다음 중 손인, 패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또 손인이라는 거 몰라. 모른다 치고 보자 이거야. 1번. 소비자 기호 변화. 2번. 흡연 습관. 3번. 전쟁. 4번. 인플레이션. 자, 손인이 뭐예요? 어떤 거에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그렇죠. 손해의 이 로스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에요. 원인이 되는 것들. 그러면 정답은 뭐냐? 2번이 되겠죠. 2번. 흡연 습관. 자, 나머지들은 왜 손인에 해당하는지 보면, 자, 손인, 이 패럴이란 사고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을 원인을 의미하며 보험에서 보장하는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 보장하는. 반면 좀 전에 나왔던 위태, 해저드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자, 흡연 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직접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손인이 아니다. 흡연 습관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이므로 뭐에 가까워요? 위태에 가깝다. 자, 소비자 기호 변화. 소비자 기호 변화로 기업의 매출 감소, 사업 실패 등의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제적 손해. 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험에서 경제적 손인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은 상품 가격 상승, 실질 소득 감소,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 손인에 해당한다. 전쟁은 당연히 그렇고요. 전쟁은 당연히 손인이고요. 그렇죠? 그래 정답은 2번 흡연 습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흡연 습관은 패럴보다는 뭐에 더 가깝다? 해저드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12번 아래 가능 최대 손실 PML이죠. PML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PML은. 자, PML은 리스크 관리자의 리스크 회피도가 어떻게 할수록 손실 확률 분포의 표준 편차가 어떨수록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회피도가 어떻게 되면 커지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거는 뭘까요? 일단 답은 쓰고요. 클수록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왜냐? 가능 최대 손실, 즉 PML은 특정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최대 손실 금액을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자의 리스크 회피도가 클수록 손실 확률 분포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커진다. 이는
리스크 회피도가 큰 관리자는 어떻게 돼요? 보수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최악의 상황을 더 크게 고려하기 때문에 PML을 더 높게 설정한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정도로 PML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 회피도가 큰 관리자는 내가 100보다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150 정도까지 PML을 설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손실 가능성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자, 즉 손실의 변동성이 클수록 PML도 더 크게 예측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로 값들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표준 편차가 크면 데이터가 들쭉날쭉하고 작으면 데이터가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70점, 75점, 80점, 77점, 72점, 73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표준 편차는 작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험을 봤는데 어떤 수험생은 20점, 20점 너무, 자 40점, 80점, 41, 79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 회피도가 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자는 이 표준 편차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가능 최대 손실 PML 자체를 넓게 가져가는 거죠. 넓게. 이 평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넓게.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좀 했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13번. 또 위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덕적 위태, 모럴 해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1번 보험금 수취 목적 방화, 교통사고 유도, 건물의 부실 관리. 4번 교통사고 상해 과장.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잘 몰라. 이 도덕적 위태가 뭔지 몰라. 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보면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왠지 보험 사기에 대한 내용이 보험 사기나 위장 사고에 대한 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에 부실 관리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보험계약법, 보험업법보다 손해사정 이론에서 더 큰 점수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손해사정 이론에서 꽈락만 면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과목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손해사정 이론에서 평균값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도덕적 위태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이 보험이 있으니까, 이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 건물의 부실 관리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므로 이는 물리적 위태, 피지컬 해저드에 해당한다. 도덕적 위태는 보험 가입자가 이 보험금을 노리고, 다시 한번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여야 하지만, 이 건물 부실 관리는 보통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리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저빈도 고심도 리스크가 보험 대상으로 적합한 이유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랬어요. 가장 먼 것은. 자, 저빈도 고심도래요. 저빈도 고심도.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 그래프 본 거 있죠? 저빈도. 발생 가능이 저빈도. 근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보기 1번. 보험료가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서. 두 번째, 비용 효율성이 커서. 세 번째, 재무 변동성 감소 효과가 커서. 네 번째, 예측 신뢰도가 높아서. 자, 저빈도, 고심도 여기 있는 리스크를 보험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는 적정한 보험료를 주고, 보험료를 보험회사에다가 내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보험금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저빈도인데 발생 가능성이 낮은데 이게 예측 신뢰도가 높을까요? 자, 해석 보시죠. 저빈도 고심도 리스크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지진이나 뭐 태풍, 대형 화재, 뭐 산업재해, 팬데믹 등이 있다. 보험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저빈도 고심도 리스크는 발생 빈도가 낮아서 과거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저빈도 고심도 리스크는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며 예측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보험 적합성과 거리가 먼 개념이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이 저빈도 발생 횟수 자체가 작은데 이걸로 확률을 유추한다? 그래서 예측 신뢰도를 높인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보면 보험료가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서 당연할 거고 비용 효율성이 커서 왜냐? 보험료는 이만큼 내는데 나중에 사고 나면 보험금을 이만큼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무 변동성 감소 효과가 커서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할 텐데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만큼의 손실을 보험회사가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 변동성 감소 효과가 당연히 있죠. 그렇죠? 예측 신뢰도가 높다는 말 자체는 가장 거리가 멀다. 자, 다음 중 일반적으로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유사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유사점. 자, 1번 리스크 전가, 2번 소득 재분배 효과, 3번 보험료 납부, 4번 보험 수리 적용. 자, 이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이 문제 또한. 이 보시면 보기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소득 재분배 효과. 자,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은 모두 보험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지만 목적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민영보험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공적 보험 제도이다. 이 두 가지 보험 모두 리스크 정가라든가 보험료 납부, 보험 수리 원칙 적용 등의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뭐의 특징이에요?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렇죠? 민영보험과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다. 그러면 이 사회보험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냐? 사회보험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더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민영보험은 개별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따라 혜택이 결정된다. 정답은 뭐다? 2번 소득 재분배 효과이다. 라는 겁니다. 자, 16번. 다음 보험 가능 리스크 요건 중 전염병 리스크가 충족시키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전염병 리스크. 첫 번째, 다수의 리스크. 두 번째, 우연한 손실. 3번, 한정적 손실. 4번, 동질적 리스크. 자, 이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전염병 뭐예요? 팬데믹. 코비드-19. 이거를 머리에 떠올리고 다수의 리스크, 우연한 손실, 한정적 손실, 동질적 리스크.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보험 가능 리스크, 인슈러블 리스크는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전염병 리스크, 팬데믹은 보험업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위험 중 하나이며 특히 뭐냐? 한정적 손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 한정적 손실, 리미티드 로스란 개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실 규모가 예측 가능하고 이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전염병 리스크는 손실 규모가 매우 크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팬데믹, 예로 코비드-19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손실이 제한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다? 한정적 손실. 이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17번 문제. 다음 중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다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1번. 통계적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객관적 리스크와 주관적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투기적 리스크의 특징은 손실 가능성과 함께 이익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3번, 화산의 폭발, 지진 등은 동태적 리스크의 예이다. 4번,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는 순수 리스크로 분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태적 리스크, 동태적 리스크, 객관적 리스크, 주관적 리스크, 이런 것들 공부한 기억나시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얘들은 뭐예요? 정태적인 거죠. 정태적. 그렇죠? 자, 풀이 보시면 리스크는 객관적, 주관적 리스크, 순수 투기적 리스크, 정태적, 동태적 리스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화산, 폭발,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와 관련이 없는 자연적 현상이므로 동체적 리스크가 아닌 뭐예요? 정태적 리스크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태적 리스크는 뭐였어요? 동태적 리스크는 뭐냐?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 등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리스크를 뭐라고 한다? 동태적 리스크라고 한다. 정태적 리스크는 뭐다?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를 정태적 리스크라고 한다. 자, 추가로 객관적 리스크는 뭐냐? 확률과 통계 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가 객관적 리스크이고요. 주관적 리스크는 개인의 인식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크를 주관적 리스크라고 한다. 자, 투기적 리스크는 주식 투자, 환율 변동, 부동산 투자 등 손해를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자, 순수 리스크, 화재, 교통사고, 건강 문제 등 손해만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순수 리스크라고 했죠. 이해 가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언더라이팅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험회사 고유의 언더라이팅 기준 준수. 2번, 요율 계층 내의 동질성 유지. 3번, 인수 리스크 간의 형평성 유지. 4번, 보험 판매의 적극적 유인 제동. 이것 또한 지금 보기를 저랑 같이 읽어보셨지만 보기를 읽음과 동시에 거리가 가장 먼 것이 감이 잡히셔야 돼요. 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언더라이팅 기본 원칙과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읽어보면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보험 판매의 적극적 유인 제공? 이게 언더라이팅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4번이 되는 거죠. 이 언더라이팅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 인수 여부 및 조건, 즉 이 보험료와 담보 내용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언더라이팅의 기본 원칙은 보험 계약자의 리스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이 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뭐예요? 영업 전략이죠. 그냥 영업 전략에 해당하며 언더라이팅의 기본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없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아래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보험 종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대충 보면 지금 가로 안에 넣는 문제가 그래도 몇 문제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볼 때도 물론 이제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을 눈에 조금 담아 두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자, 상법 제4편인 보험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와 및 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얘네들은 무슨 보험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업보험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닥 보호할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였어요? 재보험이랑 해상보험이었죠. 정답은 1번이죠. 자,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국제적인 계약이 많고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가 이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므로 그러나 라는 이 단서조항, 특약이 허용된다. 일반 소비자가 가입하는 보험, 예로 뭐 생명보험이라 자동차 보험 등은 과 달리 이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전문적인 기업 간 계약이므로 이 계약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이거 이 자체 문구 자체가 그대로 기본서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9번 문제 정답은 1번 재보험 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또 가로운 문제 나왔어요. 가로 문제. 아래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보험 관련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건 당연히 누가 내야 되겠어요? 보험회사가 내는 거죠. 보험회사. 그럼 보험자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문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 개부구 청구를 재교부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그러면 그게 누구의 부담으로 하겠어요? 보험계약자죠, 그대로. 그렇죠? 정답은 몇 번? 1번. 이건 풀이도 없어요. 풀이도 없어. 보험자, 보험계약자. 자, 우리 지금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맞으셨어요? 자, 저와 같이 풀이를 한다라고 해서 저랑 같이 이제 풀이를 하면 좀 쉽게 느껴지긴 할 텐데,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보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 자체를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 여태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이타 문제가 좀 나옵니다. 불이타 뭐예요? 불의의 타격 문제들. 내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이 어떠한 시험이든 보면, 이 기세, 우리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 기세가 거진 파라를 좌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누가 봐도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야. 근데 그 문제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이 문제 답은 뭘까? 왜 내가 이 문제를 준비를 안 했을까? 왜 우리 기본 사연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시험은 망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24개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물론 고득점을 하면 좋지만. 그런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기를 한 번씩 되새겨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감이 와요. 감이. 선생님 저는 이 감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본서도 충분히 읽어보지 않은 거고 문제도 많이 안 풀어본 거예요. 저랑 같이 단원별 문제 풀어보면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감을 잡아라. 감을 잡고 꼭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감이라는 게 잡힙니다. 자,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또 21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